안녕하세요, 트리블티브. 오늘은 IMF의 폭탄 발언에 일본 국민들이 이성을 잃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일본 국민들이 용납하기 매우 어려운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며 결국 그것이 국민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 일본이 약 10년 내로 소비세를 15%로 올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보다 5% 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일본 내부에서는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죠. 아베 내각은 기존의 8%에서 10%로 전격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많은 월급 생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일본 기업들은 급여를 움켜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며 급여는 그대로고 세금만 는다고 불평합니다. 일부 온라인 토론에서는 일본은 지독히 급여가 낮은데 한국과도 비교를 하면서 토요타와 같은 최상급 기업은 한국의 삼성보다도 급여가 낮으며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와 같은 기업보다도 돈을 안 준다는 불평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각종 부담할 세금은 늘어만 간다고 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생성은 47만엔 이상 고소득 월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기존 방안을 51만엔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과도한 국가 빚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각종 세금이 올라가는 데다가 IMF까지 나서서 소비세를 15%로 올리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IMF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일본 정부는 최종 2050년까지 소비세를 2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 온라인상에도 급속히 공유되며 IMF가 내정 간섭을 한다며 불쾌해하기도 하며 일본 재무부가 일본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나 전 세계적 경고음이 울린다며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국가 신용도를 한국보다 2단계가 낮은 A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AA- 등급으로 전망이 안정적인 반면에 일본은 국가부채나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소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 2천조 원이 넘어가며 국가부채가 전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와 더불어 늘어가는 빚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결국에는 소비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배경 중에 IMF가 일본 정부에 적극 소비세 인상을 권유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세가 10%로 올라간 지 채 2달도 안 된 이 시점에 IMF는 이제는 10년 안에 15%로 올려야 하며 추후 20%까지도 소비세를 올리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 국가 재정이 불안정하며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일본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미 수차례 소비세를 인상할 때마다 일본 내수가 부진해지고 경기 침체도 온 데다가 아베 내각이 선거를 참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IMF 제안은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던 일본 경제 매체들조차 이제 그러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엔화를 찍어내는 일본 정부에 IMF가 극단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업계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아파트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베트남 부동산 협회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전체 매물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높여줄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파주는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대도시 프리미엄 아파트는 내국인들에게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실제 베트남에 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유권 한도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에게 국방 요청지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에서는 전체 매물의 30%까지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바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FDI로 38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대도시 부동산 수요도 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의 스옥 크엉 박사는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수요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유럽 및 미국 거주 해외 베트남인이라고 밝혔다.
권 박사는 재외 국민과 베트남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임대보다 자가 소유를 선호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은 모국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현재 호치민시 이군에 위치한 많은 고급 아파트는 이미 외국인 소유권 상한인 30%를 다 채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호치민시 고급 아파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20에서 30% 낮은 수준이라 잠재력이 충분하며 외국인들은 베트남을 제조 및 관광 등 다방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신흥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금 박사는 베트남이 더 많은 FDI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치민시 부동산 중개업체 순킴랜드의 한석정 대표는 외국인 소유권 한도 30%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를 꺾는 걸림돌이라며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49%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한 외국인은 8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소유권 한도가 늘면 내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민황 바즈 부대표는 대다수 베트남인들은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찾지만 외국인들은 고급형, 럭셔리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이를 반박했다. 현재 베트남 내 고급 아파트는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수요의 80%는 저가 아파트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급 및 프리미엄 아파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고 있다.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고급 아파트의 전체 분양가는 약 104조 동으로 추산된다. 호황 부대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내국인의 부동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대리구매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소유권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에 너무 많은 외국인이 몰리면 국방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급형, 프리미엄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되면 정작 내국인에게 필요한 저가형 아파트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문제.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나타났다. 2018에서 2019년 자본 출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관측 표본 13개 기업 빅 VHM, NVL, DCM, FLC, DXG, KDH, SNZ, NLG, PDR, DIG, HDG, LDG가 2019년 4분기 말까지 지불해야 할 총 부채는 연초 대비 46%, 188조 동이 증가한 590조 동을 넘었다. 단기 부채는 381조 동으로 66% 또는 151조 동이 증가했다. 장기 부채는 24% 증가한 210조 동 이상이다. 절대치 상승 외에도 부동산 기업의 부채 비율도 커졌다. 2019년 말까지 부채 비율은 하도그룹이 최대 3.21로 가장 높았다. 4분기 연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채무는 10조 2118억 동 이상이다. 이자 미지급 차입금은 5조 8200억 동으로 미지급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에 이어 부채 비율 2.39의 빈그룹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금융 레버리지가 낮은 일부 기업의 경우 깡진 주택투자무역 0.72, 남농투자 0.74, 투자기업 LDG 0.87 등은 비율이 낮다. 코비드-19로 인한 판매 부진과 함께 대규모 대출과 신용 강화는 곧 일부 금융의 약한 부동산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노출시킬 것이다. 만약 전염병이 다시 복잡한 전개를 보인다면 대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서 효성으로부터 총 3,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효성은 지난 20일 울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613억 원을 들여 효성 첨단 소재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연간 1,200톤에서 3,700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효성은 울산의 첨단 소재와 케미칼 생산 라인을 갖추고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케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유럽, 중국, 미국,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울산에 대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다.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첨단 신소재 기술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려되자 울산으로 투자 방향을 틀었다. 효성은 2003년 아라미드 원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09년 상업화했다. 방탄, 자동차 고무 보강 등에 적용되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는 5mm 정도 굵기에 가는 실이지만 같은 중량의 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 넘는 온도에도 견딜 수 있다. 국내와 북미 유럽 등에서 5세대 이동통신 광 케이블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라미드 수요는 연평균 7%씩 늘어나고 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 에어백 원단,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이다. 타이어 코드는 세계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정모 효성 첨단 소재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에서 아라미드 생산력을 높여 특수 소재 부문에도 글로벌 넘버 1이 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가 바퀴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